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부회장 최부헌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심시 있고 맛과 멋 아주 흥이 넘치는 전라북도 김제시의 두월 로울마을 권역센터에서 오늘 뜻깊은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준 관계자분,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신 이런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제 개회식 인사말과 더불어서 후에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 학회 회장님이신 이용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거진 융합학회 회원 여러분, 김제시와 익산시 인근 주민 여러분,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회장 이용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한반도의 대표적인 곡창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김제에서 뜻깊은 학술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학회의 가을 특별 세미나는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서 학회 최초로 지역의 문화 이슈와 키워드를 담아 전북 김제 현지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 큰 의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별 세미나의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로컬 문화와 디지털의 융합과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화적 갈등의 해소, 4차 산업의 지역 혜택 확산, 이를 통한 지역의 마을기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발표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 학술대회가 준비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키노트 스피치와 주제 발표를 맡아서 오늘의 세미나가 수준 높은 학술대회가 될 수 있게끔 이 준비를 해주신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님이신 상명대 이청호 교수님, 함해국 대표이시며 호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유은미 교수님, 유플러스 연구소장이시며 우리 학회 연구이사이신 김원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발표가 더욱 심도 깊고 생산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원광대 권호승 교수님, 우리 학교 편집이사이신 김찬원 박사님, 익산시 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님, 김제시 신활력플러스 최재문 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학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신양변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함해국, 인더팝, 김제시 농어촌 지원센터, 김제시 두월 로원마을 권역센터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하였고,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과 이 세미나에 참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로 시청을 하실 수 있게 있으십니다만은 아마 지금 조금 채널에 이 운영 문제 때문에 채널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거는 공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학회가 새로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로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게 생각하고 뜻깊게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준 회장님의 그 감사 인사가 있었고요. 다음은 우리 요번 그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도움과 또 준비 아주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하게끔 해주신 우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함해국 대표이고 호원대 교수이신 그 유은미 교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조금 더 튼튼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이러한 정주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오고 많은 분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이곳 지역에서 직접 와서 같이 지역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 지역을 우리 학회가 같이 다니면서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고요. 이왕 이곳에 오셨으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이곳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준비 때문에 어제 내려왔었는데 이 그 김제 두월 노을 마을 굉장히 많이 좀 반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공간에서 들여다 보니까 저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참 많이 좋은 걸 많이 채워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 이런 좋은 공간을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한테 기꺼이 이런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그 김제시 두어노을 마을 권역센터의 우리 김석 사무국장님께서 마을 소개를 잠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제 두얼로울 마을의 사무국장 김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 학회에서 저희 마을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제시에 작은 6개의 마을들이 모여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이 세미나를 열고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주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하는 것처럼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저희 마을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주제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로컬 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과 함께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마을에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세미나가 의미 있고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석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또 이런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좋은 토론과 또 좋은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라는 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 글로벌 시대, 글로컬 시대의 어떤 글로컬 시대의 새로운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그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귀하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는 영역이죠. 그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우리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또 회장님이시고 현재 상명대학교 교수이신 우리 이청호 교수님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상명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청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키노트 스피치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상당히 마음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 뒤에 이제 두 발표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기다리면서 잠시 보았는데 아주 자세하고 특수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메타버스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주제로 메타버스 시대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홍보물을 받았을 때는 함해국 후원자 분들 중에서 함해국만 제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함해국 마크만 갖고 왔었는데요. 사실 두월 노을마을도 계시고 여러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기본적으로 전공을 했고요. 지금 상명대에서 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무나 요즘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은요,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라는 것은 기존에 옛날에도 있었고요.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싸이월드 화면인데요. 싸이월드는 2000년대 이제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힘입어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사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미니홈피를 방문을 하고 방명록에 글을 쓰고 방명록 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기억이 저도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것처럼 싸이월드는 현실 공간은 전혀 아닌데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공유를 했던 그런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예전부터 아주 있었고 지금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마치 그 게임에서 게임을 하실지 모르겠는지 심시티처럼 심시티가 맞나요? 갑자기 제가 그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게임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심시티나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인터넷 가상 공간상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삶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거기 안에서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고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여러 가구를 산다든지 집들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이 세컨드 라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가 인지하기 오래전부터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에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메타버스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원래 맨 처음에 어떻게 그게 유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닐 스티븐슨이라는 그런 소설가가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런 소설을 썼고요. 그 소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펑크라고 하죠. 그 과학기술이 아주 발전된 그런 사회를 그리는 소설이긴 한데 뭔가 이제 밝고 장밋빛 그런 모습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좀 나타나는 암울한 그런 모습들도 같이 그리는 그런 부류의 이제 소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인데요. 그 남자 주인공은 한국인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요. 아버지는 이제 흑인인데요. 호녀라로 태어난 히로라는 그런 IT 개발자가 주인공인데 그 사람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을 하면서 삶을 영위를 하고 또 메타버스라는 그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이 운영을 하는 운영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버펑크 소설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 공간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이버펑크 소설에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아바타라는 단어가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그 방향을 많이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개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많은 부분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예술 분야의 그런 혹은 다른 많은 과학기술이 아닌 분야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글자만 보면요. 이거는 메타라는 단어하고 유니버스, 우주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다른 세계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 세계에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꿈과 환상의 공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BTS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그 게임에서 가상 콘서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캡처한 겁니다. 사실 그 BTS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그룹이긴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가상 공간을 이용한 콘서트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 그 아미 팬들이 이제 많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이런 메타버스와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접점을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더 넓히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준비 시절에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카멜라 해리스라는 부통령이죠. 부통령하고 같이 등장을 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조 바이든이 어떠한 공약을 내놨는지 확인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캠페인에 아주 큰 효과를 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은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당하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캠페인을 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래도 실효적인 그런 결과를 내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특히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시간이나 공간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사람들이 더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과 관련된 어떤 기술, VR, AR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VR 기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학회를 보니까 어떤 학회에서 VR 기기를 사용해서 이제 학회를 하는 것들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VR 기기가 없어도 그 학회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있으면 더 생동감 있게 학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한 번밖에 안 써봤지만 이제 써봤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VR 기기가 우리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가 등장을 한 것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열광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했고 디지털 기기가 너무나 익숙해서 디지털 기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이런 세대들은 지금은 또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서서 더 어린 세대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지금 20대 초중반의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확실히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는 그런 디지털 문화의 양상이 바로 메타버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속 그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이상한 연구재단에서 메타버스의 유용을 분류를 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서 저도 그것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을 보면요, 이 왼쪽에 포켓몬고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서 포켓몬고도 한때는 많이 했었었는데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와 결합이 된 그런 메타버스의 유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위치에 가면 특정한 포켓몬이 이렇게 나타나는 식으로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한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증강현실이고 메타버스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계 같은 거를 차면, 디지털 시계를 차면 자신의 이제 심박수나 체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어디엔가 저장을 하죠. 그러한 일련의 신체 활동을, 지금은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체온이 어떤지, 얼마나 걸었는지, 뭐 심박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데이터화해서 가상 공간에 저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메타버스의 한 종류인 라이프 로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미러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이죠. 이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상 공간을요. 그래서 구글 어스가 대표적인 건데요. 구글 어스를 한번 이제 사용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두월 노을 마을도 이제 구글 어스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곳에 그 3D로 이제 재현을 해놔가지고 그곳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심심풀이로 세계 여행을 구글 어스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울 세계가 또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의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상 세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 라이프처럼 가상 공간 안에 별도의 세계를 만들어서 현실과 뭐 유사한 점도 있지만 유사하지 않은 점이 많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가상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입니다.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세계와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요, 이제 이케아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가구를 샀을 때 그 가구를 자기 집에 어디에 배치를 하면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을 미리 3D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자기 집의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구를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실제 모습이 어떨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일부 특수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모든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그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육이 실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 교과서의 어떤 부분을 어떤 페이지를 딱 그 스마트폰이나 그 패드로 비추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그런 사물들이 입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증강현실이 대표적인 교육에 사용되는 증강현실의 예입니다. 실제로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요,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누구나 약간의 이제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이프 로깅도 요즘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유형인데, 단순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심박수나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정보만을 기록하는 게 라이프 로깅이 아닙니다. 약간 오른쪽에 이제 화면이 이제 있는데요. 약간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추적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 로깅의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뭐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에 이제 GPS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도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해수면으로부터 얼마큼 높은 위치에 있는지, 고도의 높낮이를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핸드폰에 이제 다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트래킹을 하는, 추적을 하는 좀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단순한 형태의 이제 라이프 로깅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 얘기한 라이프 로깅인데요. 이거는 진짜 로깅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체 정보를 특정한 가상 공간상에 저장을 해놓고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단순히 이제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력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보기 쉽게 정리도 해놓고, 그것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자유로운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라이프 로깅입니다. 진짜 라이프 로깅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디 해킹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바디 해킹이라는 것은 조금, 해킹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몸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 해킹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박수나 체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음주를 하신다면 지금 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측정을 해서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된 라이프 로깅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실현은 안 됐지만 영화 등에서 지금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무서운 얘기인데, 이것이 더 발전되게 되면 마인드 해킹이라는 기술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인드 해킹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마인드 스캐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인드 스캐닝 기술이 이제 초보 단계지만 개발이 되고 있어서요. 마치 스캐너 같은 어떤 기계, 지금 MRI 같은 기계지만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컴퓨터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인 의식을 조작하고 해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에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의식을 심어줬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을 하는 게 라이프 로깅의 로드맵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미러 세계인데요. 이거는 잘 아시니까 그냥 현실 세계를 똑같이 옮겨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더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가상 세계의 네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가상 세계는 여러 가지 그런 발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잘 활용만 한다면 현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만듭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로블록스 상에서 검색을 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게임들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로블록스에 무수히 많은 그 전 세계에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도 참 글씨 숫자에 약해가지고 사용자 수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14억 명인가요? 1.4억 명인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저도 제 딸아이가 이게 로블록스를 해가지고 같이 여러 번 했었는데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좀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로블록스 같은 것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로블록스라는 공간이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엔 제페토가 있는데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열었던 것을 이제 사례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특화된 그런 가상세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보다 90%가 글로벌 해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메타버스에 어린애들은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될 거냐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출현했던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메타버스들이 서로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이나 아니면은 뭐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나 가상 세계 같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것은 실제 세계와 똑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것은 실제 세계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새로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민감해야 되겠고 그런 변화의 추세들을 선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도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합성된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로 너무나 다른 것들을 결합시킨 것. 우리가 보통 융합을 많이 얘기하고 뭐 융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서로 다른 영역들을 결합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점을 본다면 융복합이나 이런 글로컬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서로 너무 다른 것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컬화된 그런 세계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지역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지역적인 걸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세계화와 발맞춰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가 이런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지역, 문화에 맞는 그런 메뉴도 개발을 하고 원래 메뉴와 좀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지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코카콜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맛을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른 맛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당연히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역적인 전략을 택하는 것이 가장 글로컬라이제이션에 합당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많은 예는 잘 몰라서 제가 알게 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에서 현재 이제 IC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 지역에 인공지능 랩이나 어떤 로봇 관련 그런 연구소들을 많이 설치하고 단순히 연구소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로봇 거리 같은 것도 테헤란노에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타버스 상에서만, 가상 공간 상에서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컬에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메타버스의 전략을 취하는 것도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서울에서 벤처 창업하는 것들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제페토상에 그런 벤처 창업자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든 것을 이제 예로 들려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관광적으로 이제 관광하게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광고를 하는,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서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지역이든지 물리적인 그런 지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메타버스의 특성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로컬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메타버스 시대에 적합한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은 메타버스를 이제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위기로 생각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글로컬하게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메타버스의 그런 특성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만 시간을 뺏기게 되니까 현실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지역화를 추구하는 여러 시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화를 더 추구할 수 있는, 더 멋지고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짧은 그 생각을 잠시 나눠드렸습니다. 예,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청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유행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좀 다가오고 또 많은 관심을 통해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지역 문화, 이 지역에서 또 경쟁력 있게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좀 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뭐 바로 우리 저기 본 기획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는 우리 김원재 유플러스 연구소 소장이 지역 문화 기반 융합 콘텐츠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저기 익산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님인 문진호 대표이사님이 바로 토론자로 참여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역문화 기반 융합 콘텐츠 성공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원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소개된 것처럼 연구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학회 연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나 콘텐츠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콘텐츠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주제는 지역문화 기반 융합 콘텐츠인데, 여기서 방점은 사실상 지역문화보다는 콘텐츠, 융합 콘텐츠 쪽에 방점이 사실상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 콘텐츠보다는 대부분 이제 콘텐츠 연구자들이나 콘텐츠 강의할 때는 좀 크게 그런 트렌드적인 차원이나 큰 산업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뭐 전망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역문화 기반의 콘텐츠에서 연구자들도 많지 않고 이렇게 연구 사례도 많지 않고 이렇게 실제 그런 융합 콘텐츠 사례가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요청을 받고 상당히 오랜만에 지역문화 아니면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 뭐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 혹시나 우리가 오늘 세미나 하는 그 결과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물론 그대로 우리가 모방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만한 사실상 많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저도 콘텐츠 분야를 지금 20년 이상 계속 연구를 하고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자문도 종합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소외되고 있거나 관심이 밖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이제 간간히 예컨대 뭐 경북에서 경북 군의군 같은 데서는 삼국유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적인 지역 문화를 가지고 뭘 활용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자문을 해주고 저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서 한동안 좀 잊고 있다가 새롭게 이제 그러면 다시 지역 문화 기반으로 한 어떤 콘텐츠를 융합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디지털적인 차원에서 스마트한 차원에서 어떻게 조금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떻게 좀 모색할 수 없겠느냐 그런 고민 그런 걸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조금 더 지난 몇 주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가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떻게 과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뭐를 모색을 해야 될 건가 뭐를 연구해야 될 건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고민을 던져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사실상 지역에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진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95년이죠. 지방자치제, 지방분권이 생기면서 이제 지역마다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 사업을 직접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여지가 생기면서 아주 급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여기 뭐 지역에 있는 지역에 기반한 뭐 지리, 역사, 문화, 설화, 이야기,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캐릭터 만들고 캐릭터는 굉장히 익숙하죠. 모든 지역에 지금 캐릭터가 다 있죠. 뭐 도깨비부터 해서 뭐 홍길동도 없는 게 없죠. 근데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나? 근데 포도리, 포순이 뭐 이런 경우 빼고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발을 왜 했느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문화 가치가 발전이 돼서 이게 산업이 되고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도 돌아올 거고 지역 나름 지방자치, 지역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 와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메타버스 된다고 하니까 VR 된다고 하니까 아마 중앙정부에서 사업 내려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부처가 모든 기관들이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 뭐 요즘에 웹툰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뭐가 있나? 그다음에 최근에 뭐 VR도 하고 드론도 하고 이제 메타버스도 당연히 다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다 깃발 꽂기 다 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모범 사례로 할 만한 거, 과연 어디 가서 좀 자랑할 만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타 지역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가서 발표할 만한 사례가 과연 있나?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릴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 케이스 이건 좀 해당 분야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되는 부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한테 그런 성공 사례가 없고 그런 모범 사례, 그런 블루오션을 여태까지 못 만들어낸 게 과연 뭘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성찰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지역에 관한 것들,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융합사업을 했던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제목이 지금 지역문화 기반 융합 콘텐츠인데 우선 융합이 뭔가 콘텐츠가 뭔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융합은 이제 융합이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종 그 버전은 메타버스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전에는 융합 콘텐츠 최후는 테마파크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 비슷한 그런 컨셉이죠.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메타버스가 등장하니까 이제 더 최종 버전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그 다음 버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융합은 그런 겁니다. 현실 가상을 섞든 아니면 장르를 섞든 기술을 섞든 여기에서 보면 기술, 뭐 장르,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연계하고 우리가 쉬운 말로 산업에서는 콜라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또 연계라고 하는 것들 보통 농촌에서는 6차 산업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 되게 그런 것들을 전부를 아우러서 그냥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융합은 TV, PC, 전화기 요걸 합쳐서 하나의 여러분이 지금 호정에 있는 스마트폰 그게 융합의 최초의 오리진 원래 원형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콘텐츠도 섞어지네? 그래서 나온 게 사실상 웹툰 같은 거고 이게 다 섞어지고 장르가 돼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구나. 새로운 거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 섞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게 예술가분들, 공연하셨던 분들, 무대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TV, 영화, 애니메이션에 새롭게 시도가 되고
거기에 다양하게 확산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부가가치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산업이 되면서 우리가 그걸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 산업적 의미가 있구나 해서 우리가 융합이라고 부르고 융합 콘텐츠라고 부르고 사실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은 뭐 우리가 메타버스까지 이전에 메타버스 살짝 보면 현재는 너무 먼 얘기고 그 최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최초의 그 싸이가 홀로그램 공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김광석을 다시 불러내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제 예전에 죽은 그런 그 유명인 셀럽들 다시 불러내는 거.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초기 버전이었죠. 그러다가 뭐 웹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버전 형태들이 보통 우리가 융합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문화 쪽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자 단순히 VR이나 이런 것들 메타버스를 가상에 다 옮겨버리면 중요한 거는 지역에는 안 오게 되죠. 지역 걸 그대로 다 보여줘 버리면 지역에서 그 부가가치는 이번에 우리 오징어 게임 성공했어도 돈은 다 넷플릭스가 다 벌죠. 그런 것들처럼 콘텐츠만 그러니까 소스만 제공해주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 모형이나 모델 그러니까 지역에 와서 홀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보통 이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오는 날은 지금 화창한 걸 못 보니까 그대로 VR로 다 미리 제작해 두면 뭐 비와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그래서 지역에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융합 콘텐츠를 기술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로는 다 가능하지만 그게 서울에서 해버리고 여기 오지 않고 뭐 미국에서 다 해버리면 여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돼서 요새 많이 시도되는 분야가 이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홀로그램을 써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주라기 파크처럼 옛날 것들을 다시 재현해 주는 거. 호주의 홀로그램 엔터테인먼트 센터라고 하는 홀로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가면 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기 큰 모형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다 구현을 해서 홀로그램을 다 구현을 해서 그때 당시 예전의 모습, 그 시대에 살던 모습들 그대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최근에는 문화관광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굉장히 익숙한 사례들이 있죠. 가장 많은 게 뭐 홀로그램 공연입니다. 요즘에 공연에서 다 무대 세트 안 하고 그냥 다 웬만하면 영상으로 다 하죠. 그런 것들. 하다못해 김덕수 사물놀이 폐자차도 이제는 조명을 뒤에 조선시대 뒤에 배경으로 해서 옛날 분위기를 다 그대로 살려내는 것처럼. 1번이 가장 익숙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홀로그램 매핑쇼라고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요거는 뭐 거의 모든 데 다 예전처럼 이제는 벽에 벽화 안 그리고 이제는 아주 고급지게 쏘면 되는 거죠. 요즘에 그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홀로그램 전용 테마파크나 그다음에 문화재 복원하는 거. 우리 한국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앙코르와트. 그걸 우리 한국 기업이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는 최근에 그런 기술을 많이 적용시켜서 예전의 모습들을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 다음에가 뭐 홀로그램 문화경관, 그다음에 전시 공연 쪽에서, 그러니까 홀로그램 문화관 해설사. 저거는 약간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문화관 해설사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장 일자리, 지역 해설사분들이 위협하긴 하겠지만 뭐 저런 부분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현재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국내 대표 사례를 한 가지씩 가져왔는데, 지금 그 융합 콘텐츠 분야에서 대표 사례로 갈 수 있는 게 뭘까? 해외 중에서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지역 관계자에서 좀 찾아보니까 아마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PDF에. 그러니까 아마 그 프랑스에서는 우리 보통 가장 많이 가는 그 디즈니랜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인 작년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약간 좀 미친 짓이긴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든 권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반, 그러니까 프랑스 방대라고 하는 곳에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에서 그냥 작년 그 시국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에 오픈을 해서 실내 관광객이 수천 명이 방문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왜 이 사례를 보려고 하면 융복합 콘텐츠 소비의 장으로서 지역 축제를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지역 축제는 뭐 200 몇 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매년 뭐 축제 다 지원하고 문화부에서도 매년 축제를 하긴 하는데, 역시나 그럼 대표할 축제가 뭘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는 국내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차별성 다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차별성을 갖는 지역 축제, 그 성격을 만들어낸 게 결국은 융복합 콘텐츠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학살을 받고 핍박받던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먼저 한 게 공연. 그걸 공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잘 돼서 그 지역에 중요한 포인트는 공연이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서 그대로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관련된 시설도 뭐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테마파크를 개발을 합니다. 그 공연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역에서 당시에 그 나름 힘 좀 있는 돈도 있고 힘 좀 있는 사람이 여기다 테마파크를 아예 지역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공연도 하고 뭐 쇼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1000명 이상이 실제 공연에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도 되고, 그리고 지역에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어린이들이 여기 나오게 되면 거기 배우로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 뭐 호텔, 센터, 뭐 지역 먹거리 식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보통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크 투어리즘. 그러니까 뭐 핍박받았던 지역, 아니면 어두운 역사, 아픈 역사들.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들 핍박받던 그 나름의 트라우마, 이걸 극복하고 공연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왠지 그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널리 확산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테마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서울에는 서대문행무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지역에도 여기는 동학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콘텐츠를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는 나름의 콘텐츠 산업화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농촌 작은 마을에 연중 방문객만 230만 명이고 매출액만 2018년 기준에 1억 1천만 유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수익을 사실상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역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죠. 건물, 박물관, 뭐 체험관, 기념관. 먼저 그거부터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는 테마파크가 먼저 된 게 아니고 콘텐츠를 먼저 한 다음에 콘텐츠가 확산이 되고 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테마파크를 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은 그 지역 문화를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보여줄 건가,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그 하나의 도구,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필리프의 성공 사례는 지역의 전통적인 오래된 이야기와 나름의 오락적인 요소, 펀적인 요소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역사,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그 현장에서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이걸 VR로 만들어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지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차피 오래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테마파크 와서 공연을 보고 체험도 하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거, 그런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럼 우리는 민속촌이나 뭐 요즘에 민속촌에는 여기서 VR이나 조금 접목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민속촌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민속촌이나 박물관, 뭐 체험관, 그런 스타일이 아닌 PDF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문화소통 포럼에 방문한 작가 아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죽음, 슬픔, 장례식, 이러한 키워드가 앞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뭐 길이고 위인이고 밝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한번 관점을 한번 새롭게 보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걸 하나 보겠습니다. 국내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엄마까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되게 다 보셨죠? 직접 보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경북 지역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특히 안동. 사실상 경북 안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지역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북 안동 콘텐츠진흥원 그 중심으로 해서, 여기 대표 사례는, 그래서 여기도 엄마까투리는 원래 그 만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정생 선생, 그리고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요 밑에 몽실언님, 이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1990년에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이걸 기억 못하시면 아마 직접 보진 않으셨어도 몽실언니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안동 경북 지역에서 조금 좀 사셨다고 합니다. 여기 태생이 원래 여기 사람은 아닌데 거기 좀 살고 나니까 여기에서 캐치를 한 겁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엄마 까투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TV 시리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EBS도 방영했고 지금 EBS는 1, 2, 3까지 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의 하나의 스토리였는데 이게 대중 콘텐츠, 한국 대편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뭐 TV 시리즈, 그다음에 상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성과를 내서 보면 뭐 작품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지금 교과서도 수록되어 있고 뭐 해외도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름의 성과들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성공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 시사점이 뭘까? 이 부분은 저기 위에 있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잘 캐치해냈고, 그다음에 전략을 잘 세웠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엄마 까투리라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되 저기 보면 지역색을 어느 정도 약간 가미를 하고, 물론 아주 특별한 지역색은 아니고 지역적인 색을 가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TV 드라마로 갈 때는 엄마 까투리 그 작품만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권정전 선생의 작품 중에 다른 캐릭터나 다른 스토리랑 그냥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원작자 입장에서 보면 성립이 안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전체 스토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것들, 소재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약간 이렇게 변주하는 정도, 새롭게 창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너무 지역색이 드러나지 않게끔, 물론 이제 까투리니까 이게 뭐 특히나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동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차별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에도 팔고 동남아도 팔겠다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타겟이나 뭐 컨셉이나 장르나 캐릭터나 디자인 이런 것들을 모두를 다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무국적성,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한정적이게 드러나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중간 정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업 자체를 뭐 지역, 국내, 해외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지역은 국내 그런 경북도, 안동시, 뭐 콘진원 이렇게까지 합력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아예 처음부터 대형, 그러니까 대형 배급사를 통해서 아예 라이선싱을 전체 다 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에서 VOD 누적 55% 달성할 만큼 실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맡아서 했는데, 경북 안동시 콘진원에서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각종 그런 조형물, 그 다음에 벽화, 서체, 포토존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OSMU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천다이징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 사업자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업자들한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왜? 이미 그 캐릭터는 상당 부분 지역민으로 전국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권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도 그 안동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네이버 TV, 그다음에 왕구, 저기 키즈 카페도 있습니다. 키즈 카페, 그다음에 체험학습까지 이렇게 다양한 OSMU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어마어마한 부가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동이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최근에는 안동이 지금 K-스토리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차원을 안동이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그 국학진흥원 그것도 있고 해서 안동 그 유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좀 개발해서 아예 K-스토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들을 지금 안동시에서 경북 콘텐츠진흥원 차원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보면 안동 전체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미디어 파사드나 유교랜드에 뭐 체험관을 만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지역 문화지만 중요한 건 뒤에 융합 콘텐츠고,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중간 아래에 보면 문화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거, 상품성.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유혹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문화적인 감성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권정선 선생의 그런 음악 가수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 다양한 것들을 실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펼쳐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음악 가수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도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전개해냈다는 거.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셉을 잘 접목시켜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원작에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말한 우리가 계속 근거학적처럼 말했던 OSMU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그냥 IP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IP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거. 그런 형태로.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해리포터 그림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확산이 됐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낮은 형태지만 어느 그런 형태, 그런 모형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죠. 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지역 문화라는 것도 이런 다양한 기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산업과 연결을 통해서 융복합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오늘 메타버스를 키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술은 중요한 것은 기술은 도와주는 거고 이게 콘텐츠가 산업이 되게 되고 상품이 되게 하고 뭔가 하는 그런 도구로서 기능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는 콘텐츠 기획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중간 아래 보면 그런 건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 그런 성공 사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짚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이렇게 통해서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 문화를 발굴해서 활용하는 그런 관점들을 새롭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지역엔 사실상 많은 뭐 소스가 있고 문화 콘텐츠 소스라고 합니다. 콘텐츠 소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죠. 근데 그 세공을 잘해야 그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처럼 저기 스토리도 콘텐츠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그런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거창하게 괴테 형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어길리티, 민첩성, 기민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냥 사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물론 그러니까 적용해서 뭔가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전개해보기 위한 그런 노력들, 기획들, 그러니까 실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 지역 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융합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또 핵심은 그거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우리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지금 토론을 우리 그 익산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님 문진호 님께서 토론자로서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순서를 바꾸게 해서 죄송하고 없던 일정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청호, 김원재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듣고 공부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타버스란 것은 플랫폼의 또 다른 형식이 아닌가, 진화된 형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일들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금은 디지털과 메타버스라는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길에 누가 올라타야 하느냐? 결국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속한 그 익산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화되고 굉장히 이 도움이 되는
뭐 K-팝이나 뭐 K-푸드 모두가 다 그런 메타버스 같은 유형의 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어쨌든 이런 그 진화된 그런 그 메타버스에 사람이 올라타야 한다면은 저는 익산 씨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김재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의 참여가 아까 우리 김원재 교수가 말씀하신 어떤 그 소득의 창출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익산시의 경우에는 관광지가 매우 그 좋은 게 많습니다. 미륵사지랄까 용안, 바람개빛길, 만경강 벚꽃길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으면서 전부가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와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진화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 또는 리더들이 익산의 경우는 전혀 오픈마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어려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상공업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벌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 진화된 디지털 그 시스템을 맛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생업에 시달리고 활력과 생기도 없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관광에 좋은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답답함, 거기에 넘어야 할 산들이 익산의 경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보수성, 폐쇄성,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메타버스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키를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메타버스 자체의 오늘 공부는 그동안에도 해왔고 좀 들어서 안 하고 저는 제가 느낀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익산에서 느끼는 건 이건 지자체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글로벌 컬라이제이션 정도의 어떤 시각은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픈마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디지털화를 시도하는 것.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그 축제를 그 미륵사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AR, VR 게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린이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걸 보고서 희망은 봤지만은 현실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서울이나 이런 거하고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 어떤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근데 시대는 이제 그야말로 메타버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 저는 이제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의 어떤 문화예술의 거래랄까 이런 데를 가보면은 쭉 쳐져 있어요. 활력이 없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양반들은 앱도 만들 줄도 모르고 앱을 만들어도 잘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극히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지만 여기 함해국 대표님 계신데 함해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를 좀 보고 싶은데 정부에서 사실은 그 농어촌에는 그 여기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조합이랄까 마을 단위로 그런 앱도 설치해주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협회, 이 학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디지털 우리나라가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 아주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또 학회 차원에서 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잘 그 정리를 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그런
또 해결과 대안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내년 예산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예산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북 콘텐츠 증원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도 그걸 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그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들었고 그 앞으로도 잘 새겨서 열심히 그 메타버스를 광폭화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에 이제 바로 브레이크 타임 전에 했던 것들은 뭐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지금부터의 발표와 토론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대표님께서 문화재단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야지만이 사실은 좋은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호원대학교 교수고 지금 함해국 대표이신 그 유미 교수님께서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라북도 마을 기업과 디지털 융합의 혁신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다 토론자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환 그 박사님, 그 다음에 최재문 그 신활력 플러스 단장님, 그 다음에 그 권우순 교수님, 뭐 좀 다 이렇게 해서 종합 토론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미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원대학교이자 함해국의 대표인 유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오늘 뭐 딱딱하게 어떤 학술의 내용보다는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지역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현안들을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거에 더 좀 의의를 두고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4개인지 5개인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시고, 나머지가 이제 군 단위인데요.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중에 11개소가 인구 소멸 예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전라북도의 고민이 이 디지털 시대를 급격하게 맞이하면서 더 깊어졌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이 돼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매매 학회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에는 107개의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안전행정부에서 2011년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듯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 기업을 합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말에서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듯이 사회적이라는 영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지역의 공공성을 띠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익을 내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기업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마을 기업의 요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 우선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 선정 기준 조건 자체가 5인 이상의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기업의 어떠한 윤리를 지키고 또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반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반경까지 포함해서 지역의 자원, 문화적,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에
컨텐츠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게 기업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1, 2, 3번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가지고 기업, 4번이 기업성을 띠는 것이 마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도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구성의 요건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기에서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1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성을 띠면서 기업성을 띠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해서 조합의 형태로 협력해서 협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겠고, 이거는 영리도 되고 비영리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매칭이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할 때 사회적 취약계층을 80%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했고,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냈죠. 생산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된다거나 활성화가 되지는 많이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10년간 시행을 해보니, 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행을 해보니 지역 경제와 지역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어떤 데이터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마을 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것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원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로 인큐베이팅을 한 1년간 한 다음에 1차년도 신규 마을 기업이 되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2차년도가 되면 재지적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2차년도를 두고, 3차년도 고도화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3차년도는 원래 없었었는데요. 전라북도 자체의 사업으로 고도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전라북도 자체에서 성공적이니까 안행부에서 그걸 다시금 사업으로 채용해서 정규 사업 3차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형태는 예비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립형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 2, 3차를 부르는 형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소개 나오겠지만 우리 함해국도 자활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을기업이 인증을 받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07개가 있습니다. 현재 107개가 있고요. 사무장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겨지면서 작년부터 35명의 사무장이 마을 기업에 파견이 돼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과 디지털화에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보시면 익산, 정읍입니다. 그리고 완주예요. 완주는 군 단위인데 가장 재정 자립도가 전라북도에서 높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은 단위, 특이한 곳이고, 그 지금 알고 계시는 로컬 푸드가 완주에서 제일 처음 시행이 돼서 성공적이니까 전국에 퍼진 사례입니다. 이렇게 익산, 정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 도시인데요.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마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씨앗 단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중앙부처 사업까지 연계를 하는 거여서 많은 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이고, 전주나 이렇게 도시형들은 조금 작은 편이죠. 인구 비율에 비해서는. 시도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한 6%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5년, 14년 뭐 이렇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전라북도가 개소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마을 기업의 우수 사례, 최우수 사례들이 5년 연속 1등을 한
케이스인데 너무 전라북도가 이제 1등을 하니까 1등을 이제 주지 않는 그 피해가 접니다. 제가 2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전라북도의 성공 사례들을 보고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 부담금을 확장을 해가지고 확산을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은 조금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지정 2000 연도별로 지정의 형태를 보면 13년도 가장 많았고 15년도가 많고 이게 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점점점 설립 여건들이 까다로워집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좀 느슨해졌다가 점점점 공동체성을 증명하는 기준들이 까다로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다 이미 선정이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 상태여서 신규는 아마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태를 보면 전통식품과 일반식품인데 이걸 그냥 같이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식품류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장류라든지 뭐 여기 같이 참여를 우리 말겸 하셨지만 전통 두부라든지 치즈라든지 임실 치즈가 유명한 이 치즈라든지 뭐 이런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식품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물류 배송 하나, 유통기업, 관광체험이 13곳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 그다음 복지 이렇게 대부분 식품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단순하게 식품 기업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지역에서 농촌의 사업들은 융복합 사업이라는 형태를 띱니다. 6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박근혜 정부 때는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융복합으로 바뀌었는데요. 1차, 2차, 3차. 1차 재배나 뭐 그 제조업 기반, 그다음에 2차 가공, 3차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들이어서 이런 구분들의 수치는 식품을 기반으로 한 체험, 뭐 식품을 기반으로 한 관광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형태를 보시면 영농조합이 가장 많아요. 조합의 형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조합의 형태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아까 설립 요건에 봤을 때 공동체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또 조합의 형태입니다. 조합은 의사결정의 구조가 대표 1인에 있지 않고 조합원들이 다 한 표씩을 가져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의 형태를 보시면 174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영세했었어요. 1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인데 1년에 2천, 3천이면 기업으로서는 뭐 그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또 지역에선 다른 의미입니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한 달 10만 원을 벌으면 굉장히 큰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업체가 20억, 30억 정도를 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성장을 하게 돼서 뭐 지금은 174억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이 공동체성과 공공성은 이 일자리에서 수치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있겠지만 회사가 문 닫지 않는 한은 고용을 줄이는 게 맨 마지막입니다. 가장 고려하는 여건이 뭘 줄이고 대부분 기업에서는 고용의 인원을 가장 먼저 줄이지만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고용을 맨 마지막에 대표자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마을 기업의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차지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상근 일자리와 상근 일자리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이 나오죠. 이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여러 방향이 있지만 활성화를 해서 막 커지게 하는 방법과 문 닫지 않도록 심폐소생을 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후자 쪽에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6,400만 원 정도, 6억 정도의 사업을 해서 해마다 이제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
정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5천만 원, 3천만 원 단계별로 자립이 됐을 때는 뭐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립이 끝났어요. 3차년도까지 어떤 일정 지원을 받았으면 그 기업이 이제 3년째, 5년째 되면 뭐 시설도 노후화되고 뭐 이런 게 노후화되고 또 더 기업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뭐 필요성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예를 들면 대부분 홍보 마케팅 아니면 컨텐츠 개발비 뭐 이런 정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020년도 이후 이제 해썹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식품 기업들의 제조 시설들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 제조 시설들을 바꾸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생겼고요. 식품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포장지도 바꿔야 되고 그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되고 해서 이런 제품 개선의 것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급감한 업체를 긴급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예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판로 개척인데 이거는 코비드19 이후에는 판로 개척이 그전에는 박람회를 참여하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원 정책들은 온라인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영상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위한 교육들을 하는 예산들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육선 지원 사업들은 그러죠. 지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든 마을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경진원에 같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이 마을 기업들을 이제 기본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그들의 정서를 관리하고 유지를 하고 그다음 교육을 하는 예산들은 모두 경진원에서 관리하고 그게 한 1년에 4억 8천 정도가 되고 이런 이전 사업들의 모든 집행들을 또 여기에서 합니다. 이걸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 교육 운영비를 4억 8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까 우리 청년 일자리, 그 다음에 디지털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장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그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민과 시대의 디지털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간극을 좀 메워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무장 지원 제도를 파견을 통해서 사람을 파견하면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해소를 하는데 여기에도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파견된 사람하고 대표자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직업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직률이 높고 이러한 것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3년째,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대표자들도 이런 일, 예전에 이제 지역의 대표자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어가지고 SNS 관리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눈 감고 그냥 잠깐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실행 기술적인 면은 그렇지만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이제 사무장이 이렇게 파견을 오면 맨날 노는 애. 컴퓨터만 하고 맨날 노는 나는 바빠가지고 포장하고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파견된 사무장들이 하나둘 온라인상에 성과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신뢰하고 또 그런 일들이 하루 종일 뭔가 고민해야 되는 업종이구나를 인지하는 정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함해국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뭘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도 이 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는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자금이라든지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급감한 곳들은 뭐 인력을 파견한다라든지 패키지를 지원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시면 우리 마을기업은 조금 코로나의 영향을 저는 덜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체험이나 관광을 하는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전통식품류는요, 50개소가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세련되게 디지털을 잘하느냐, 뭐, 어떠한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성,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약간의 디지털화입니다.
이 디지털의 그 난이도를 보면, 난도를 보면 약간의 디지털화를 했던 곳들은 매출이 상승했고 급상승한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이 오른 데도 있거든요. 기업명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학생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학생분들 중에도. 그래서 50개소면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비율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라는 것이고요. 이 매출 총액은 사실은 이제 지표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사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매출하고 조금 갭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출이 상승했다. 저는 재무제표 기준 말고 인터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잘하는 마을 기업이 정읍의 쌀이제라는 마을 기업인데 여기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5억 정도 되는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여기는 처음 시작을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쇼핑몰과 SNS,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중심을 하게 된 거는 여기 대표님도 제가 잘 아는데 잘 못하세요? 컴퓨터 이런 거 잘 핸드폰 잘 못하세요. 근데 왔던 사무장이 이걸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이제 좀 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이 SNS 관리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맡겼더니 사무장이 온 이후에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생겼을 때 마을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했던 거라 굉장히 되게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0명 정도를 고용을 하는 기업으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전라북도 마을 기업의 전체 유통 플랫폼이 됐습니다. 선행돼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마을 기업들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되어 있는 데에 마을 기업 쌀이제 온라인 몰을 통해서 다 우리 마을 기업 상품들을 업로드하고 이것을 유통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곳을 통해서 대부분의 마을 기업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원래는 여기가 떡을 제조하는 거였는데 식품 유통 회사처럼 이렇게 조금 성격이 바뀐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여기 친구인데 담당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세요. 맨날 뭐 그 여기에 유통되는 식품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또 경력 단절된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온 뭐 세련되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객들의 마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사례인 하매국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저희가 처음에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었어요. 자체 쇼핑몰을 구축을 했었었는데 고객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제 오픈마켓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 쓰는 거죠. 뭐 블로그도 하고 저희 이제 스마트 스토어 형태의 여기서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이런 디지털이나 어떤 문화예술과 연계된 사람으로서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좀 더 체질에 맞아서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공하고 체험하고 어쩔 때는 뭐 행사까지도 진행을 하는 형태 굉장히 융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대부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농장에 오시면 굉장히 놀라는 규모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저만 봤을 땐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막상 실체를 보면 놀라시는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니다. 이게 청년농부라는. 그래서 제가 농업인이거든요. 사실 주업이 사실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농부라는
유튜브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 코로나 터지고 그 전에도 사실은 할까 말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이거를 하는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만 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한 업체인데 백령농자 이분은 60세가 넘으셨어요. 할 줄 아는 건 이 블로그 하나이십니다. 이걸로 모든 매출과 방송 출연을 다 하십니다. 쓰는데 맞춤법도 다 틀리고 뭐 글이 매끄럽다거나 뭐 이런 게 세련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 마을기업에서 진짜로 하는 거구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곳에서 또 저희 세미나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 엄청 또 매출이 상승하셨죠. 여기도.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그러니까 마을기업 현재 전라북도의 마을기업에 잘한다는 디지털화가 요 정도입니다. 사실은 블로그를 쓰는 정도, 그다음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 하는 뭐 요 정도.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마을기업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전에는 박람회도 참여하시고 뭐 전시회도 참여하시고 이런 형태였는데 그 통로가 모두 다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을기업들도 이제는 이 디지털화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거, 인식을 해소하는 거.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초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카카오톡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저께 8주간 농촌활력대학이라는 걸 저희 이제 농장에서 했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 엄청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카톡에 사진 전송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편집하는 것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 8주를 넘게 했는데도 그 정도로 우리의 그 격차는 매우 골이 깊고 폭이 넓다. 그럼 이 간극을 누가 메워줘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청년혁신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만 39세의 청년을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파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사무장 지원제도. 그래서 또 디지털 일자리라고 해서 그 디지털 전문 그 청년들을 파견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지원들을 받은 기업들은 아까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디지털화의 기초 단계는 진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정책적으로 좀 더 제한이 되고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 밑에 제가 적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디지털 우리 학회처럼 디지털 융합을 연구하시는 학자나 어떤 단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우선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고 그런 거에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들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었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 모세혈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 실핏줄 모세혈관이 평상시에는 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한 군데라도 막히면 사망에 이르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마을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아니면 이런 권역 사업 같은 것들이 정말 잘 소생할 수 있도록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응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에 의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가 되신 우리 권우순 교수님께서 토론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을 맡고 있는 권우순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익산, 김제
굉장히 친숙한 곳이고 익숙한 곳이에요. 익산을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김제라는 곳을 저는 아까 그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캐릭터가 있죠라고 우리 김원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랬는데 그래서 얼른 김제는 캐릭터가 뭔가 김제 캐릭터하고 검색했는데 김제 캐릭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 캐릭터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어요. 혹시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쌀입니다, 쌀. 쌀? 캐릭터. 아, 쌀. 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청양은 고추, 가로등이 막 고추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김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뭔가 상징적인 문양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한 3, 4년 전에 좀 시도했는데 콩쥐팥쥐 동네가 이 동네거든요. 네, 콩쥐팥쥐. 네, 근데 아직은 시 캐릭터는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걸 가지고 문화 콘텐츠로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우선 그게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사실 김원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지역문화 집안 융합 콘텐츠 성공 사례와 시사점에서 그 경북 안동의 권정생 선생님의 까투리 그 이제 논문을 먼저 주셔갖고 저거 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성공을 했죠. 그걸 가지고 융복합으로 관이 나서서 직접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아까 또 그 문진호 익산 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익산에는 그렇게 많은 게 있는데 왜 못하느냐 했을 때 어느 분들이 그랬었어요. 공무원이 손을 대면 뭔가 망가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손을 대면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계속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 연계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의 콘텐츠가 이어져서 뭔가 개발을 해서 이어지려고 하면은 또다시 멈춤. 누군가 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익산이나 김제가 메타버스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지역 자체에서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할 수 있고 개발을 해서 연속적으로 연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혜택 이 아까 우리 기업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기업이 공공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 기업의 정부 혜택을 받을 때 사실은 이 마을 기업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과 아니면 마을 기업, 마을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정부 혜택만 받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짚어주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공무원들과 지역 연구단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 아까 조금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유은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디지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디지털화 교육에 앞서서 일자리도 지금 창출이 되고 비상근, 상근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는 이 학교, 중학교부터 SNS 활동 잘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나아가 전북 지역은 대학도 많아요. 그렇다면 산학협력해서 학교 학생들이 직접 수업으로서 이 한마디로 기업들과 같이 직접 수업이 연계돼서 그거를 SNS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로 안 도망가고 지역에 눌러 앉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침 중앙일보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 이마트에서 지역 특산품을 지역 명물을 모아갖고 지금 이마트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그 지역 특산품 라이브 커머스 얘기했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했을 때 뭐 강원도 같은 경우 감자가 다 뭐 갈아엎게 생겼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했더니 다 팔렸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새로운 마트, 대형 마트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주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주 그
시에서 완주 같은 경우는 그 무궁화 테마박물관 고산휴양림이라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진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리고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가 조금 다른 타 지역보다 더 발전되고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길게 제가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기 권오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토론 말씀 중에서 또 뭐 답을 해줄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럼 다 따로 김찬원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찬호입니다. 일단 두 분 교수님들 발제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곱씹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고,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지금 여기서 주요 많이 나온 얘기들이 소위 말해서 VR이나 AR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도 얘기 나왔고 사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어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한테 보다 더 호소력 있게 제공될 수 있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좀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드린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스스로가 기술 결정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기술 자체가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다못해 심지어는 인간 행동까지도 변화시킨다라는 어떤 기술 결정론자지만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문화 콘텐츠 혹은 융합 콘텐츠와 관련돼서 기술이 과연 만능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들이 소위 말해서 살아 숨쉬고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가치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어떤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고 부여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그런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콘텐츠 그런데 지역 사회 내에서 과연 그런 어떤 지역 내에 어떤 차별화된 그다음에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 사회 연계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어떤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이것보다도 일단은 지역적 가치를 찾아서 발굴하고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철원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제일 오늘 또 이쪽 지역에 관련돼서 우리 김제시의 우리 신흥활력 추진단의 우리 최재문 단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제 신활력 플러스라고 하는 사업단의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농촌 공간에서의 이런 학회 활동이 참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농촌 공간은 체험하러 오고 수학 체험하러 오고 뭐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교육 혹은 학회 활동들이 이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목으로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나마 이제 3가지 키워드를 던져 놓으셨어요. 로컬 문화, 디지털 융합, 그리고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던져 주셨는데, 저는 이 학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께서는 뭐 디지털 융합, 기술, 뭐 이런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 문화, 그리고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김제 지역에서 20년 정도를 살다가 20년 정도 또 다시 서울에서 학교 마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학생도 좀 가르치다가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로컬이라고 했었던 것은
저는 사실 서울에 올라가면서 제 고향을 김제라고 안 했거든요. 저는 고향을 전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김제에서도 그 시대적인 흐름상 학교를 상위 학교로 가려면 전주로 가야 되고 전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을 서울로 가라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학교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저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지역에 대한 문화를 하나씩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느꼈었던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조적인 시스템 자체가 로컬을 등한시했었던 문화였다가 이제는 지역의 소멸 언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다가는 그거에 대한 재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일단 뭐 지방 분권, 지방 뭐 재정에 대한 이양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역에서도 아니 중앙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수도권에 대한 그런 뭐 집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참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문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으면서 이 로컬에 대한 부분은 가장 키워드는 뭐 물론 디지털에 대한 도구나 융합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오전에도 잠깐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왔었는데 이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들이 그럼 대체 누구냐? 혹은 이 지역에 있는 그냥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저 또한 이제 유은미 교수님한테 저 왜 초대했어요? 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의 얘기를 좀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는 처음에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같이 그 야학처럼 뭔가 이렇게 같이 뭔가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스터디가 아니라 지역의 할 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서 이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역의 자원 아까 이제 여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좀 복합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결합한 아까 유은미 교수님 얘기하는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형태를 그런 걸 육성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꼭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을 뭐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뭐 육성한다는 개념보다도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럴 때 이제 이런 디지털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뭐 정부에서 오는 뭐 국비라든지 뭐 이런 사업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거나 뭔가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사업비가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좀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런 기술이 뭐 마을 기업이 됐든 혹은 뭐 농업의 기반이 됐든 농촌이 됐든 그런 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사실 농촌 지역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조금만 그 지역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왔을 때 어떤 이 지역에서의 오는 거에 대한 생활이나 이런 두려움만 좀 없으면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를 좀 뽐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뭐 이런 거 가장 좋은 게 그거 아닌가요? 어떤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좀 넘나들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한다면 충분히 지역에서 뭐 일도 혹은 생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실 수 있는지. 근데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지금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해서 김제로 전주 친구들이 모이게 됐고 익산 친구들이 혹은 군산에서 혹은 지역에서 떠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김제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 활동을 해서 한 14명 정도가 같이 할 거리를 만들고 여기서 실력을 키워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라북도 혹은 뭐 타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사업들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수도권이나 도시 쪽에 있는 화폐적인 가치를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로컬에서의 삶 조금 반대로 경쟁 구도가 아닌 사회적 공간 경제의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실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결합이나 그런 거는 아마 여기에 이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 그러면 노컬에 정말 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접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혹은 뭐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아까 이제 유은미 교수님 얘기하셨던 마을 기업만이 아니고요, 뭐 협동조합도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이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학회에서도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최재변 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회에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김제까지 내려와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어떤 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출발을 통해서 또 지역의 어떤 문화가, 지역 로컬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또 우리 학회가 또 고민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출발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봤던, 저기 먼 데서 봤던 게 아니라 지근거리에서 한번 돌아다 볼 기회를 좀 가져보자는 게 이번에 어떤 취지였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우리 이쪽 주변을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줘야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까운 여기 우리 혼대학교에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이렇게 좀 또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 말로만 우리가 지역에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원중 교수 말씀하셨습니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실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새로운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맞는 경쟁력을 잘 키워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혹시 또 추가로 또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열심히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먼 데서 이렇게 또 관련된 기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하여튼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좀 미흡한 점을 더 채우고, 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간 다음에 또 이런 기회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